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백신을 다 맞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LA 통합교육부는 CDC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합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200에서 1300명 선을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의 초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인도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시정부는 가세티 시장의 자녀 임기를 어떻게 메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LA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력당국은 전력 공급 차질을 우려해 오늘 밤 9시까지 전력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 콘도 붕괴 참사 사망자가 78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됐던 파라과이 대통령의 처제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증오범죄 용의자의 82%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기소되지 않은 사유로 꼽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당원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낙폭을 딛고 반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유가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지역에 무더위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 그리고 절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 오늘 밤 최저기온 67도, 내일과 토요일 낮 최고기온 85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월요일 밤 9시까지 엔텔러밸리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엔텔러밸리 낮 최고 기온은 11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 역시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이 10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위는 밤까지 계속되면서 이 지역의 밤 최저 기온은 70도 중반에서 80도 중반대를 보일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무더운 날씨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오늘 밤 9시까지 남가주 지역에 플렉스 얼러트가 발효됐습니다. 실내 온도는 75도 이상을 유지하고 가급적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반드시 끄고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들은 밤 9시 이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LA 일원에서도 여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경 말리부 지역 투나 캐년 로드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만나는 곳에서 산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 현재까지 4에서 6에이커가량을 태웠으며 5%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LA 북쪽인 터헝가 캐년에서도 산불이 발생 1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이 불은 오늘 낮 1시 35분쯤 11,500블락 마운트 글리슨 애비뉴에서 시작됐습니다. LA 카운티와 시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이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소방국이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쉐리 캐년 출구 인근에서도 오늘 오후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약 6에이커가량이 불에 탔지만 오후 3시 30분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이나 건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릭 가세트 LA 시장을 주 인도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국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로코 대사에는 민주당 대선 자금 모금자인 데니스 바워, 방글라데시 대사엔 외교관 출신의 피터 하스, 칠레 대사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을 지낸 버네딧 미안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유행 감염과 사망자 속출 등 가장 어려운 외교직위 가운데 한 곳인 인도 대사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측근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트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후보 출마를 검토하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바이든의 측근으로 변신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 부통령 인사검증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취임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내각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가세트 시장은 30년 만에 미국 땅에서의 하계올림픽인 2028년 올림픽을 유치했다며 기후변화 대책 시장회의를 공동 설립해 400명이 넘는 미국의 시장들이 파리 기후협약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LA시 의회도 바빠졌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인도로 떠날 경우 내년 말까지 남아있는 시장 임기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말까지 임시시장을 지명하는 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특별선거를 통해 남은 임기를 책임질 시장을 선출하자는 대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선거를 치를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가세티 시장 임기는 내년 12월 말까지며 LA 시장 예비선거는 내년 6월 7일 그리고 본선거는 11월 8일에 열리게 됩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회 의장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그리고 케빈 들레온 시의원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세티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대사 지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준이 완료되기까지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세티 시장이 인도 대사직 수행을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지난 1916년 이후 LA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이 1,107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49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자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336명,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은 학생은 올 가을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CDC가 오늘 새로 내놓은 학교 지침에서 올 가을 새 학년도부터 백신을 접종한 학생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DC는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을 12살 이상 청소년에게 맞힐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12살부터 15살 청소년의 24%, 16살과 17살의 36%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는 공립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했고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올 가을부터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CDC는 또 지침에서 각종 예방 조치를 모두 시행할 수 없더라도 새 학년도에는 대면 수업이 원격 수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학교가 현실적으로 누가 백신을 맞았고 안 맞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오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CDC의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기존 방침에 따라서 교육군 내 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 8월 16일부터 학생과 교사 그리고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사회적 거리도 3피트가 아닌 기존의 6피트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도 오늘 수정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보건당국 측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럽과 미국의 출생률이 급감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UNFPA 조사에서 유럽과 미국 일부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생아 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유럽 19개국과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0월 이후 출생률이 이전보다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 유럽연합 15개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신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 줄어들었고 11월에는 5%, 12월에 8.1%가 감소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측은 임신 기간 9개월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출생률 변화는 명확하지 않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출생률 감소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세계 인구의 날인 오는 1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에 심근염과 심낭염이 매우 드문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MA는 안정성위원회가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심근염과 심낭염을 이들 mRNA 계열 백신 제품 정보에 새로운 부작용으로 올리고 경고 문구를 넣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뒤에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악화해서 지속되는 경우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뒤에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문을 추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LA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해 보이는 구간들이 대부분입니다.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은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한인타운 인근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과 만나는 구간까지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애틀랜틱 블루버드 구간부터 카플레인이 더 심한 정체 보이면서 로즈미드 블루버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는데요.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로스크랜스 애비뉴 출구에, 그리고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605번 프리웨이 만나는 구간에는 인명피해 없는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웨스턴 애비뉴 구간에도 교통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2부 미국 소식 이어집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참사 희생자가 7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사고 16일째인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14구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78명으로 늘었고
6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작아지는 가운데 시신들이 속속 수습되고 있습니다. 잔존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웃색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의 절반이 넘는 40명을 수습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등 지역 당국은 희생자 유족은 물론이고 집 등을 잃은 생존 거주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당국 조사와는 별개로 범죄 혐의에 대한 대배심 조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붕괴 아파트 거주자 가족들이 최소 6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됐던 파라과이 대통령의 처제 가족 일부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라나시온 등 파라과이 언론에 따르면 에우클리데스 아세베도 파라과이 외교장관은 어제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파라과이 국민 시신 3구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오 아부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의 부인 실바나 여사의 여동생인 소피아 로페스 모레이라와 그의 남편, 부부의 2살 난 막내 아이의 시신입니다. 나머지 2 아이와 보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 가족은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을 방문해 아파트에서 머물다 붕괴 참사를 맞았습니다. 최근 들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증오범죄 용의자 가운데 재판까지 회부되는 비율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서 2004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증오범죄 용의자 1,864명 가운데 82%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소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1%는 약식 재판을 담당하는 치안 판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이 사유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른 연방범죄 용의자의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입니다. 일례로 2018 회계년도 연방범죄 용의자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증오범죄로 기소될 경우 절대 다수가 유죄로 이어지고 유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중 감정이 커지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증오범죄 엄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조사와 기소의 우선 처리 등 범죄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인사가 처음으로 대사급 직위에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인 샹딸 요크민 웡을 대사급인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로 지명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LGBTQ 빅토리 연구소는 웡이 대사급 자리에 지명된 첫 유색인종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웡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대리 이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빈국 지원 정책 자금을 운영하는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행정 재무 담당 부위원장 겸 재무 최고 책임자로도 일했습니다. 이 밖에 백악관 예산관리국, 재무부, 항공우주국, 환경보호청 등에서 고위직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금융,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은 국제개발정책의 선도적 권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전국 50개 가운데 처음으로 아시안계 역사를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오늘 시카고 북서 교회 도시 나일스의 나일스 웨스트 고등학교에서 아시안계와 태평양 제도민들의 역사를 주정부 관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한 공정한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교육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일리노이주의 공립학교는 내년 가을부터 아시아계 아태계 제도민들의 미국 이민사와 일리노이 포함 미 중서부 지역 정착 과정, 미국 사회와 지역사회 기여한 내용 등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해야 합니다. 기본 지침은 일리노이 주 교육위원회가 내리되 수업 내용과 할당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교육청이 재량껏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조치를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랜섬웨어 집단을 교란하기 위해 러시아가 조처를 할 필요가 있고 랜섬웨어의 더 광범위한 위협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된 도전에 대해 미국민과 중요한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처도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때에도 미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을 막아달라며 공격이 계속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통화 때 주요 주제가 카세야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러시아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 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경제의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색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본주의의 핵심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이라며 경쟁 부족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기업이 더 많은 권력을 얻도록 하는 실험을 40년간 해왔다며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부 이후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비판하면서 실험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경쟁은 세계 경제 선도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수십 년간 많은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해 부의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기술과 의약품, 농업 등 세 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여 개 부처와 기관이 반경쟁적 관행을 개선하고 단속하는 등 72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여파로 치안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국 대사관이 주재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관리들이 민간 계약자 수를 줄이는 기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무부도 대사관 내 인력 규모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는 외교관과 직원, 계약자를 포함 4,000명가량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국인은 1,400명가량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군과 나토군 본부와 함께 그린존 내 약 14.6헥타르에 달하는 땅을 쓰는 복합 단지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대사관에서 미국과 아프간, 다른 나라 출신 계약자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할 수도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감축한 인력 일부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배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군 현대화 등을 문제 삼아서 모두 34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오늘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됐거나 연루 위험이 있는 34개 기관을 제재 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상무부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미국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받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제재 대상 가운데 14개 기관은 중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인 등 무슬림 소수인종에 대한 억압과 대규모 억류, 최첨단 감시 활동에 관여한 곳들입니다. 또 5개 기관은 레이저와 정보, 감시, 정찰과 관련한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는 곳입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을 위반해 이란의 미국산 물품의 수출을 가능케 한 8개 기관을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전자부품의 조달에 관여한 6개 기관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군사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타이완을 잇따라 지원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으며 위험선은 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컷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6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간담회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캠벨 조정관의 이런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위험선을 넘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를 중국과 타이완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특히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당원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과 일정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선 버스 탑승을 확신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됩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조사하고 각각 절반씩 반영됩니다. 모레 오후 본경선에 진출할 상위 6명이 결정되면 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지역 순회 경선을 벌이고 최종 후보는 9월 초 선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은 변수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방역 상황을 점검해서 어떻게 경선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일정 상당 부분을 비대면으로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 경우 코로나를 이유로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후보들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대선 경선 준비위 첫 회의를 열고 예비 경선의 일정과 횟수, 또 후보를 몇 명으로 압축해 나갈지 등을 논의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정을 따져봤을 때 경선 버스는 9월 초에 출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연히 경선 버스에 탑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선 1시간 동안 정치 얘기만 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내 사정과 정치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을 향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제기할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해군대령의 빈소에는 야권의 대선 주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9일 오전엔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하태경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빈소를 찾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두 사람은 고인과의 친분은 없었지만 한국전쟁 영웅인 고인의 명복을 기리고 싶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빈소를 찾았는데 두 사람은 최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 전 원장에 대해 원칙과 소신이 있고 강직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얼굴을 비췄고 야권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황우여 전 대표 등이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요즘 언론 일각에서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상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지사 특유의 저돌적인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전략적 선택일지 다소 위축된 것인지 YTN이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차 TV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김 빠진 사이다라는 직격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을 쳤는데 지금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 김 빠진 사이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주요 쟁점마다 정면 대응을 피해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언제나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발끈하는 모습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닙니다. 바지 논쟁이 대표적인데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이 지사가 연일 몸을 낮추고 있는 건 본선을 대비해 안정감과 호용감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서로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면 결국 당이 분열하고 내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모난돌이 호박돌이 되어도 돌멩이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는 상대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지사의 이 같은 태도가 일부러 힘을 뺀 게 아니라 정책과 도덕성 등 경쟁자들의 파상 공세에 다소 위축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 지사의 반격이 언제쯤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사건 수사와 상급 부대 보고 등 모든 과정에서 군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른 군 관계자만 30명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는 수사에도 정작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받는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 내용은 빠져서 이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만 나오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 합동수사단.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또는 징계 등 대상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상관 2명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 중사의 피해 호소 전화 녹취를 삭제하는 데 개입한 상관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6명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가해자 조사를 2달 가까이 뭉갰던 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은 여전히 피내사자 신분. 전 실장은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뒤늦게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전 실장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하면서 아직 포렌식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첨가를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사건 당시 공군 수장이었던 이성용 전 참모총장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이 이중사 사망을 단순 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한 부분, 또 공군 공보장교 2명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규정상 공보 승인권자인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찰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총장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이중사 유족은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보강 수사와 특임 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부인의 잇따른 폭행 논란으로 한국에서 무리를 빚은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레스쿠이의 대사 부부가 오늘 벨기에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의 부인인 수에치우 시양 씨는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일에는 환경미화원과 시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하는 등 잇따라 무리를 빚었습니다. 앞서 언론은 벨기에 외무부 장관이 레스쿠이의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 연루를 보고받고 지체 없는 귀환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에서 1,300명 선을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의 초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확산 규모를 키우고 있는지 YTN이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이 특히 걱정스러운 건 초반부터 강도가 무척 세다는 점입니다. 3차 대유행 때 1일 최다 신규 확진이 1,240명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1,200명대로 시작해 1,300명대를 돌파하는 등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행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악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7월 말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주요 요인으로 우선 델타 변이가 꼽힙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2.7배가량 전파력이 강한데 증상은 콧물과 기침 등에 그치다 보니 가벼운 감기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이 감염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델타 변이의 증상들이
비변이주하고 유사하지만 두통이나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들이 좀 더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 층의 주요 활동 지역이 인구가 몰린 수도권이라는 점이 확산 추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수도권 델타 변이 검출률은 12.7%로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로 강화했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의 이제 2주 동안의 강도 높은 조치라고 하는 것은 큰 확산 속도를 줄여가면서 시간을 벌어서 접종에 대해서 접종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느 정도 버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해법은 백신이지만 접종 완료율도 아직 10%에 머무르는 상황. 마스크 착용과 강력한 거리 두기, 모임 자제 등 시민들의 방역 협조가 또다시 절실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연일 반가운 소식은 없는 주말인데요. 이번에는 경쾌한 곡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탄소년단 BTS가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쉬런과 손을 잡고 또 하나의 여름 노래를 내놓았습니다. YTN 전해드립니다. It's the thought of PM when your heart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방탄소년단 BTS가 세 번째 영호곡을 내놨습니다. 버터에 이어 경쾌한 여름 노래입니다. 신나는 댄스팝 장르로 피아노와 현악기 선율이 상쾌하게 더해졌습니다. 이번 곡에는 다양한 인종과 세대가 등장하면서 힘겨운 시기 행복한 기운을 얻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BTS가 띄운 보라색 풍선을 본 사람들은 자유롭게 춤을 추며 그 시간을 즐기고 결국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희망과 위로를 담았습니다. 다문화적인 요소가 갈수록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뮤직비디오에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려는 많은 세계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수화를 활용한 안무도 눈에 띕니다. 즐겁다, 춤추다라는 수화부터 평화를 의미하는 수화를 활용해 안무를 만든 겁니다. BTS의 이번 곡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참가했습니다. 또 에드 시런의 히트곡 쉐이프 오브 유를 탄생시킨 작곡진도 함께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S는 이미 버터로 6주 연속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다음 주 7주 연속 1위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곡 퍼미션 투 댄스 역시 발매하자마자 미국 아이튠스, 스포티파이 등 음원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신곡의 일주일 집계 기간이 끝난 뒤 BTS와 BTS의 곡이 경합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과도한 낙폭을 딛고 반등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반발 매수가 집중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48.23포인트가 상승한 34,870.16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48.73포인트가 오른 4,369.55, 나스닥 지수는 142.23포인트가 오른 14,701.9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오늘 견고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의 산유량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2%가 오른 배럴당 74달러 56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지난 5일 무산된 이후 유가는 변동성이 높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주요 산유국들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40만 배럴가량의 감산 완화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유가는 급등과 급락세를 오갔습니다. 전기차 테슬라 주주들이 2016년 태양광 지붕사업체 솔라시티 인수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머스크는 오는 1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개인 주주들과 연기금은 솔라시티 인수 결정으로 테슬라가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진은 이득을 취했다며 2017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서 유일한 피고인입니다. 테슬라 이사진은 솔라시티 인수에 따른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6천만 달러를 물어주기로 하고 지난해 원고 측과 합의를 봤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솔라시티를 인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머스크가 인수 협상을 주도하고 테슬라 이사회의에 솔라시티 인수가를 올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지배주주로서 솔라시티 인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7일 IT 대통령 사저에 침입해서 대통령을 암살하고 영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암살범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IT 당국은 일단 암살단이 콜롬비아인 26명과 IT계 미국인 2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IT 경찰이 공개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범들입니다. 레옹 샤를 IT 경찰청장은 현지 시각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 중 콜롬비아인 15명과 IT 출신의 미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콜롬비아인 3명을 사살했고 8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을 용병으로 지칭한 샤를 청장은 외국인들이 IT로 와서 대통령을 살해했다며 공격에 사용된 무기와 물품들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17명의 용의자는 35세에서 55세 사이로 전해졌는데 퇴역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obre los presuntos responsables de este hecho. Inicialmente, la información señala que son ciudadanos colombianos, miembros retirados del Ejército Nacional. IT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범죄단 구성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마티아스 피에르 IT 선거장관을 인용해 검거된 미국 시민권자 2명 중 1명이 제임스 솔라주란 이름의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 웹사이트에 IT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용의자 중 미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Haitian authorities are saying that one of the people arrested in the assassination was a U.S. citizen. Can you confirm that? Do you have any details? I'm not in a position to confirm that, principally because the Haitian authorities are, of course, leading this investigation. 암살범들이 전문 용병일 경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암살을 사주한 배우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편 IT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체포된 이들 중 일부는 통역이나 경호 업무로 고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 발생한 조브넬 모이즈 IT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담당하는 클레맹 노엘 판사는 오늘 뉴욕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체포된 2명의 미 국적 용의자는 자신들이 그룹 내 통역 역할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IT 태생의 플로리다주 주민인 제임스 솔라주와 조제프 뱅상은 체포 직후 신문에서 이번 작전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에 전달받은 임무는 대통령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하는 것이었으며 사건 당시 둘은 대통령이 살해된 방안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판사는 전했습니다. 뱅상은 스페인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마이크라는 이름의 외국인이 이 기획의 주동자라고 말했으며 솔라주는 인터넷에 올라온 통역 구인 공고를 보고 합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솔라주는 인터넷에 자신이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IT 크레오러를 구사한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뱅상은 사건 전 6개월간 IT에서 사촌과 머물렀고 솔라주는 한 달간 머물렀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IT 경찰은 이들 2명과 콜롬비아인 26명이 모이즈 대통령 암살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암살 사건으로 혼돈에 빠진 IT가 미국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마티아스 피에리 IT 선거장관은 경찰이 암살 용의자를 쫓는 데 주력하는 사이 도시 테러리스트들이 핵심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피에르 장관은 용병들에게 돈을 대준 그 단체는 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며
유류 저장고와 공항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 가운데 일부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혼란과 범죄단체들의 폭력,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위기에 시달리던 IT에서는 대통령 암살 후에 혼돈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IT 병력 지원 요청에 미국은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IT의 요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가까운 동쪽 앞바다에서 로켓 잔해 추락을 예고한 데 이어 중대한 군사활동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동부 레니낭 해사안전국은 장쑤성 앞바다에 로켓 잔해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예상 시간은 금요일 낮 12시부터 자정까지 이 시간에 모든 선박의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예상 지점은 장쑤성 앞바다에 위치한 사각형 모양의 2개 구역입니다. 레닌항 측이 지난 월요일에 공지를 했는데 로켓 잔해의 추락 구역을 4일 전에 미리 발표한 겁니다. 보통 수명이 다한 위성의 경우 추락 시간과 지점을 이렇게 수일 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군사훈련이나 시험 또는 개발 중인 로켓의 파편이나 잔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어떤 로켓의 잔해가 왜 떨어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락이 예고된 당일부터 인근 바다에서 중대 군사활동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활동이 진행되는 곳은 로켓 잔해의 추락이 예고된 구역과 가까운 산둥성의 넓은 근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군이 로켓 발사와 관련된 훈련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군사활동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5일 동안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변 매체는 잔해 추락과 군사활동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대한 군사활동을 하는 해역과 그 기간만 공지했을 뿐 어떤 훈련을 하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7월 9일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지역에 무더위가 닥치면서 월요일 밤 9시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사막, 코첼라 밸리, 엔틸롭 밸리와 애플 밸리와 루선 밸리, 또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등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특히 LA 북쪽인 엔텔롭 밸리는 최고 기온 11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팜스프링스와 코첼라 밸리 지역은 12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플렉스 얼러트 즉 절전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LA 다운타운 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밤 최저 67도가량 되겠고 내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89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6도를 보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 100도까지 올라가겠고 밤 최저 68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밤 최저 74도가량, 내일은 맑은 후 곳에 따라 흐려지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내일 낮 최고 8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고 한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오늘 오전에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3도가량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버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에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